저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클래식의 매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클래식의 매니어예요. 왜냐? 여러분 이런 음악 들어보셨어요?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 연결 음악입니다. 전화기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본 음악이고 정말 다 아는 음악인데, 이 음악의 제목 뭔지 아세요? 아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아는 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길고 복잡합니다. 이래요. 하이든 스트링 쿼르텟 호보켄 넘버 17번, 작품번호 3-5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세레나데가 이 곡의 제목입니다. 복잡하잖아요. 작품 번호는 뭐며, 호보켄 넘버는 뭐며, 정말 안단테 칸타빌레는 또 뭐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야 내가 이 음악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아는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아세요? 하면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선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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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나타났다. 조스바. 여러분들 안 드시나 봐요. 조스바 선전에 나왔던 이 음악도 클래식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목을, 여기 계시는 분들 90% 이상이 제목을 알고 있는 음악이에요. 드보르작이 작곡한 신세계 교향곡 들어보셨습니까? 제목. 신세계 교향곡이란 제목도 못 들어보셨어요? 제목도 알고 있는 음악이고 또 음악의 음원도 알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신세계 교향곡의 4악장의 첫 번째 테마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영화 조스의 음악을 만든 사람이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윌리엄스가 조스는 식인상어였습니다. 조스가 나타날 때는 무언가 으스스해야 되고 무서워야 돼요. 근데 그 음악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차에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4악장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영화 조스의 음악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스바에 쓰였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빠라바라바라바람, 제 천사의 장학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장학 퀴즈가 시작될 때 나왔던 시그널 음악도 클래식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고전주의 시대의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하이든이 작곡한 트럼펫 협주곡의 제3악장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외국에 살면서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가 클래식을 연주하면서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차가 후진할 때 음악이 하나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이런 거 나오죠? 따라라라라라라란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 음악의 작곡가 또한 고전주의 음악의 최고봉이라고 꼽히는 베토벤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다 아시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빰빠라바라바라 빰빠라바라바라 빰빠라바라바라. 비제가 작곡한 카르멘의 서곡이고, 분명히 많은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음악과 제목이 매치가 잘 안 되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클래식 음악이 바로 묵은 김치를 닮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중들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 김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겉절이가 있고 또 하나는 김장김치, 묵힌 김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것. 숙성의 차이. 그죠? 숙성을 한 것은 김장김치. 겉절이는 숙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양념의 양의 차이가 납니다. 겉절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겉절이는 양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양념 맛으로 먹는 게 겉절이에요. 근데
묵은 김치, 김장김치를 할 때 양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양념이 김치에 살을 무르게 해서 배추에 살을 무르게 해서 이게 녹듯이 물만 생기고 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차이입니다. 양념의 양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것이고 한국김치협회 회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정확한 정보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은 묵은 김치를 닮았다. 김장김치를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분은 클래식 음악이 귀족의 음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중의 음악이었는데 김장김치처럼 오랫동안 숙성되어서도 그 맛을 잃지 않는 음악이 바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겉절이는 오래 숙성할 수도 없고 양념의 맛으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유행가를 폄훼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유행가가 겉절이를 닮은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그죠? 무대도 화려하고 가수들도 화려해요. 근데 이 음악들이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물론 대중음악 중에서도 생명력이 꽤 긴 음악들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은 차후에 클래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란 노래 여러분 혹시 아나요? 친구요. 그죠? 그런 건 아시죠? 그런 음악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잘 불리잖아요. 이런 음악들은 실제로 클래식 음악회에서도 많이 연주를 해요. 클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싸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해요. 그 유명했던 음악이 뭐가 있죠? 강남 스타일. 그렇습니다. 이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흥분했었어요. 그런데 강남 스타일이 한동안 그 휩쓴 바람을 타고 나서 신곡이 나왔어요. 젠틀맨. 그러고 나니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가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한물 간 노래 부른다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긍정들을 안 하시죠? 그랬죠? 10년 전에 원더걸스가 발표한 텔미란 노래가 있었어요. 이 텔미란 노래가 나오고 나서 아이들이 다 지나가면서 춤을 추면서 다니면서 텔미를 불렀습니다. 원더걸스 Tell me 그런데 지금 텔미를 부르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음악들, 요행가라는 음악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음악이고 이 음악들은 당시에는 매우 흡입력이 있으나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음악. 그런 음악들을 저는 유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전주의 음악가들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이 세 사람을 주로 고전 음악의 3인방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모차르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백작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초약권이라는 겁니다. 초약권은 뭐냐 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여자 하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첫날 밤은 백작과 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피가로라고 하는 남자 하인이 있었고 수잔나라고 하는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수잔나가 첫날 밤 누구랑 잠을 자야 됩니까? 백작과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피가로는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서 결국은 그 초약권을 치르지 않고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원악은 보마르쉐라는 사람이 쓴 연극입니다. 이 보마르쉐라는 사람이 연극을 써서 자기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돈 많은 귀족들 앞에서 그 연극을 상영을 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귀족들이 화가 난 거죠. 자기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꼬집은 그런 연극이니까. 그래서 이 연극은 1회 상영하고 상영 금지가 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그걸 보고 요거 재밌구나 하고 거기다가 음악을 붙여서 오페라로 만든 것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모차르트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이 귀족들 앞에 서 있겠습니까?
대중들 앞에서. 그때 막 부르주아 계급들이 신흥 세력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앞에서 이 오페라를 공연을 했고, 그 오페라를 본 일반 대중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너무 통쾌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다시 다 또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지금까지 200년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상영되어서 지금까지 온 음악이 바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오페라입니다. 이런 오페라는 과연 유행을 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유행 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에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Then that would be eating and drinking. I'd live like a prince without a thing. But they showed no corrections of any kind. Not one. 모차르트를 자기가 독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모차르트를 독살한 것은 아닙니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는 서로 굉장히 유대감이 깊었던 음악가인데, 살리에리는 당시에 합스부르크 황실의 음악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조금 자기가 위협적인, 모차르트의 음악이 너무 훌륭하니까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살리에리라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의 음악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분명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황실의 음악가예요. 황실의 음악가가 과연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몰라요? 그 이유는 이 살리에리가 작곡한 음악은 한 번 연주되고는 더 이상 연주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 살리에리의 역할은 황실에서 있을 파티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파티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대사가 왔습니다. 대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파티를 합니다. 또 공주의 생일이에요. 그 공주를 위해서 만듭니다. 왕자의 생일이에요. 왕자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의 음악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살리에리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음악을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 음악은 여러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음악은 유행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클래식 음악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의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클래식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오페라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왜 안 좋아하시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없으셨어요. 네.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다들 별로신가 봐요.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사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오페라는, 대부분의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또는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그렇게 작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로 연주를 하면 가사를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페라는 가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면 음악이 슬퍼요. 기쁜 장면에서는 음악이 기쁩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사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도 그냥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감상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음악은 지식으로 접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여러분 마음의 음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설하는 사람은 이 음악을 어떻게 정의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얘기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하면 클래식 음악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공연을 선택해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이 포함된 공연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연주자의 음악회.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얻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음악회를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표를 좀 사서 가세요. 초대권이 남발되는 음악회치고 좋은 음악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국 독창회, 귀국 독주회. 보통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되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음악들을 해야 돼요. 현대 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디다 쓸까요? 귀국 독주회에 씁니다. 그러니 가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고 아는 음악을 또 유명한 연주자의 음악을 돈을 내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이 이야기를 걸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공연장에는 과연 정말 좋은 좌석이 따로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협주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주곡을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 되면 무대가 있으면 정중앙에 지휘자가 서 있어요. 그 지휘자의 관객석에서 봤을 때 왼쪽에 협연자가 앉아서 협연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피아니스트의 손가락도 다 보이겠죠. 표정도 잘 보이고.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큰 피아노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피아니스트의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도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좌석은 왼쪽이지 않겠습니까? 협연 무대일 경우에는 왼쪽, 그리고 오케스트라, 큰 오케스트라의 공연일 경우에는 2층 앞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소리라는 것은 이게 떠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가면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공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떠오르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2층 앞줄.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로열 박스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성악곡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앞에서 감상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박수는 과연 언제 치는 것일까? 제 친구들에게 좀 그래도 친구가 지휘자인데 좀 와서 음악 감상 좀 해. 그러면 야, 그거 박수 치다가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수를 그럼 과연 언제 칠까? 일반적으로는 교향곡이나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전 악장이 다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악곡 같은 경우에는 묶음으로 해놔요. 같은 카테고리의 음악들을 묶어 놓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나와 있어요. 세 곡을 묶어 놓기도 하고 네 곡을 묶어 놓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박수 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독주곡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박수 쳐주는 게 좋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아리아나 유명한 이중창들 이런 거 끝났을 때는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실제로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하는데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니까 그걸 자기가 머릿속에 담았다가 농담이라고 하는 현악 사중조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 농담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면 연주를 또 해요. 또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면 또 해요. 무려 4번을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 곡의 제목이 농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있었던 실수들이니까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 클래식 음악은 청소년기에 정말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단체 관람도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도 우리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갔습니다. 그때 들었던 음악은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1악장이 연주가 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카덴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런 언어들이 어렵죠. 카덴자는 협연자가 연주하는 즉흥 연주 구간이에요. 그 카덴자를 연주하는 부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음악을 듣고 있던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뛰어다니고 고함 지르고 선생님들이 이놈들 야단치고 있고 그런 소란 속에서도 저는 그 음악을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음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떠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손잡고 클래식 음악 공연장 갈 때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가서 떠들면 큰나? 조용히 해야 돼. 왜 떠들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대중공연 가수들의 공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싸이의 공연 수만 명이 같이 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싸이가 해요. 싸이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예요. 수만 명의 관객을 같이 뛰면서 공연을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공연을 하는데 싸이는 분명히 한 사람이 노래를 해요. 관객은 수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 싸이가 부르는 노래 소리는 여러분들 귀에 들려요. 왜 들릴까요? 바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이 마이크, 앰프가 소리를 크게 출력해주면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수만 명이 뛰면서 소음을 내도 그 소음을 뚫고 싸이가 부르는 노래 소리는 관객에게 들려요. 그러나 클래식 음악은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한 공연장에서 같이 감상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도 관객을 배려해야 하고 관객도 연주자를 배려해야 하고 관객과 관객이 서로의 소리를 줄여서 배려해 주어야만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 가면 클래식 음악 공연장 가면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배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수서역에 제가 기차를 타러 갔어요. 가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셋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놈들을 야단을 쳤겠습니까? 못 쳤겠습니까? 당연히 야단을 못 쳤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무서워졌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물론 그때 저는 담배를 피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중에 담배를 피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야단치면 야단 맞았어요. 어른들이 나쁜 짓이라고 하면 도망갔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모른단 말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배려를 가리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가서 내가 좋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주자를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관객이 관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공연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기에 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음악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연구 논문 중에 1993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했던 연구가 있어요. 모차르트 이펙트, 모차르트 효과라는 연구였는데 여러 학생들을 두고 IQ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학생들을 반을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려줬어요. 다른 그룹은 그냥 대기했던 상태에서 IQ 테스트를 했더니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IQ 테스트를 했던 그룹에서 평균 점수가 9점이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우셔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머리를 좋게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모차르트 태교 음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들었던 그런 CD들이 발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라우스 교수의 그런 논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의과대학에 있는 드로르 만델 박사라고 하는 이 박사 연구팀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조사나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조사나가 뭔가요? 조사나. 산모의 영양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합니다.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체중에 일찍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을 조산아라고 하는데, 이런 조산아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줬더니 무려 14%가 정상 아동에 이르는, 정상 체중에 이르러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조산아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모차르트의 음악입니까? 다른 음악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만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음악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은 자주 반복이 되어서 이 음악을 듣는 산모와 태아가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같아. 그래서 운동량을 줄이고 정상 체중에 이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이 바로 고전주의 음악의 가장 키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기억이 잘 날라나 모르겠는데 소나타 형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나타 형식. 음악 수업은 거의 다 건너뛰셨나 봐요. 다 배우신 거예요. 소나타 형식. 이게 뭐냐 하면은 A, B, A 구조를 갖는 음악입니다. 자, A, B, A 구조라고 하면 A가 2번 나오잖아요.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여기까지 A, 여기까지 B, 다시 A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룹, 제가 스톱하면 스톱하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노래할 거예요. 우리 지금 노래할 거예요. 자,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어땠나요? 여기서 불렀던 노래가 여기 와서 똑같이 다시 불러졌잖아요. A, B, A 구조를 갖는 음악. 이 음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주 반복이 되어서 그런 음악을 듣는 산모와 태아가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같다. 그게 바로 고전주의 음악의 키포인트입니다. 고전주의 음악의 선구자라고 하는 하이든이 만든 음악 형식이 바로 이 소나타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이든의 제자인 베토벤, 모차르트들이 그런 형식을 따라서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자주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심성이, 품성이 좋아집니다.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가서 말을 해도 그 아이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음악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음악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엔돌핀, 이거는 신경계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분비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물론 슬픈 음악을 들으면 엔돌핀의 분비가 반대로 되겠습니다만, 좋은 음악, 양질의 음악을 들으면 엔도르핀의 분비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품성에,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악이 다 또 긍정적일까? 부정적인 음악도 있습니다. 바로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1933년도에 레조 세레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음악인데, 이 레조 세레스에게는 헬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조 세레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세레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담아서 작곡된 음악이 바로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음악이 발표되고 나서 8주 만에 무려 18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정부에서 이 음악을 금지곡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헬렌이 궁금한 거죠. 어떤 음악을 과연 작곡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했을까? 헬렌이 이 음악을 듣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한 음악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음악을 작곡했다고 스스로 자책했던 레조 세레스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락그룹 더 후의 공연을 하던 도중에 이 사람들이 그 광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거기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 150만 건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자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생들이 부르고 다녀요. 실제로 부르고 다닙니다. 이 곡은 2분 40초짜리 짧은 동요 같은 음악인데 이 음악 안에는 자살이란 단어가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이런 노래를 초등학생들이 지금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 무려 유튜브 조회수 150만 건.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무런 성격 형성이 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부르고 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성장했을 때 또 청년기를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에 자기가 뭔가 소외된다고 생각되고 자기가 정말 뭔가 잘못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 노래가 영향을 주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악들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데 클래식을 선택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클래식 음악은 묵은 김치를 담는 음악이라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또 그 많은 세계인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음악들만 지금까지 남겨놓은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리 음악은 물론 그 음악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어지고 걸러질 것들은 이미 다 걸러졌고 정말 명곡들만 남아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선택하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싫어할 이유 정말 없고요. 이 음악을 정말 잘 들어야 하는데 좋은 소리로 들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장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옆에 앉아있는 다른 친구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이 귀에까지 들리는 경험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해보셨지요? 그 정도가 되면 이 100데시벨이 정도가 되는 소음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정도. 그런데 일반 버스 정류장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도가 약 75데시벨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귀마개나 보호장치 없이 이 100데시벨에서 15분 이상 음악을 계속 들으면, 그런 소음을 들으면, 또는 110데시벨에서는 1분 이상, 120데시벨에서는 몇 초만 들어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자주 끼고 사용하는 것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소리를 가급적이면 크지 않게, 그래야 좋은 귀를 가지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들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클래식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